통증혁명 존 산호 박사 저서 통증 이 통증에 대한 이런 사례들이 나르시즘과 분노,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통증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이런 사례의 통증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심리학자와 의사도 많이 있다. 그들은 통증이 아이를 들어 올리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 물론 그들도 이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말은 한다. 이것이 만성 통증의 소위 2차적인 부수효과 이론이다. 하지만 이 이론의 문제점은 통증이 신체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인데 우리는 통증의 신체 구조 원인론을 여전히 지지할 수 없다. 아이 아빠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축구 선수였던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이론이 대수롭지 않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통증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심리학자들은 이 이론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통증을 유발하는 행동은 벌주기만 하면 통증은 사라진다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는 어떤 것이든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원인 모를 통증인 TMS가 있다면 가족관계 때문에 특별히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TMS의 발생 과정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있다. 이 환자는 39세의 기혼 남성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을 물려준 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정력적으로 사업에 관여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그는 그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 통증은 2년 반 전에 시작되었고 나의 책을 통해서 읽고 그는 그 책을 엉터리라고 생각했다.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온갖 치료를 다 해봤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2년 넘게 통증으로 고생한 그는 통증 때문에 신경이 온통 날카로워졌고 신체 활동도 거의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움직이는 것이 두려워서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에서 우연히 그 책을 다시 읽게 되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책이 전혀 새롭게 다가왔어요 라고 말을 했다. 그는 당연히 TMS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고 통증도 사라졌다. 그래서 통증도 사라졌다. 가족관계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한다는 또 다른 좋은 사례가 있다. 2년 전 성공적으로 요통치료를 받은 한 여성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목, 어깨, 팔에 통증이 있다는 말을 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남편과 의붓딸에 관련된 심리적인 갈등 때문임에 분명했다. 나는 그녀에게 새로 생긴 통증에 너무 개의치 말고 특별히 따로 치료를 받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통증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졌고 양 어깨를 거의 움직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목과 어깨에 나타나는 TMS의 전형적인 결과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겠다고 결심하고 남편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과는 무척 놀라웠다. 남편과 딸이 얽힌 문제를 해결하자 통증이 눈 녹듯이 사라졌던 것이다. 그동안 그녀는 마음속 깊이 분노를 쌓아두고 있었다. 그 분노가 없어지지 않는 동안에 통증 역시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은 주로 자기애적 충동에서 비롯된 감정과 요구, 그리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요구받는 현실적인 부분이 충동하면서 생긴다.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작가인 카렌 허니는
해야 하는 것들의 폭력이란 말로 이런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는 한 개인의 삶을 얽어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실제 환자들도 이런 의무감이 자신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스스로 완벽주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한 여성은 가족들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자신의 꿋꿋한 성격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해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인함 성격과 반대되는 유순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무의식 속에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주 매력적인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가 속한 그 종교 단체에서는 6에서 8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통증이 심리적인 긴장 때문인 것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도통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대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 화를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녀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자신은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통증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것은 무의식에서 억압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다린 보람을 맛볼 수 있었다. 서서히 그녀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억압된 분노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통증은 놀랄 만큼 완화되었다. TMS 환자를 많이 대하면 대할수록 분노의 역할이 얼마나 위력적인가에 대해서 새삼 놀라고는 한다. 인간은 분노를 완벽하게 억압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분노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 실제로 나는 통증에 진행되는 데는 불안보다 분노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심지어 불안 자체는 억압된 분노에 대해 반응 중에서 하나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40대 중반의 한 남성은 공황발작의 병력이 있었다. 공황발작은 갑작스러운 불안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를 진찰한 결과 나는 TMS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의 심리 기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불안보다 분노가 더 중요한 원인일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사건을 떠올렸다. 언젠가 주위 사람에게 너무 화가 나서 싸움을 벌이려고 했는데 점잖지 못한 행동인 것 같아서 꾹 참았다. 그러자 곧 공황발작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거의 격분 상태에 이르렀고 이를 억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공황발작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것은 TMS 관련된 신체 반응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그렇다면 억압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인간은 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려 하는가? 왜? 억압. 15개월 된 아기의 응석을 잠재웠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한 엄마가 생각난다. 아기가 응상을 부를 때면 아기 얼굴에 찬물을 찬물을 튀기라는 주치의 말에 따랐더니 아기가 더 이상 응성을 부리지 않았다고 한다. 15개월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기는 이미 억압의 기술을 배운 것이다. 아기는 분노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를 억압하도록 접근화되었다. 그리고 평생도록 이 좋지 않은 습관을 지속시킬 것이다.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좌절이나 성가심 또는 화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아이는 자동적으로 내면의 분노를 쌓아갈 것이고 이에 따라서 TMS나 기타 신체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분노를 억압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부모의 악이 없는 관심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관심은 분노를 억압하는 가장 흔한 이유일 것이다. 아이를 착한 사람으로 키우려는 부모는 아이가 성장한 후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본의 아니게 조성할 수도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노를 억압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들은 비록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이해해 인정받기를 원하지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비록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인간은 타인의 안갚음을 두려워한다. 가족이나 사회의 강압적인 요구들 때문에 분노를 내보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런 성향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서 내부 깊숙이 잠재해 있다. 무의식적으로 분노는 자극에 대한 적절치 못한 감정이라 생각해서 억압한다. 또한 본능적으로 분노는 품위 없는 감정이며 분노에 휩싸일 때면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다고 생각한다. 품위 없음과 통제력의 상실, 이것은 TMS 환자들이 특히 참을 수 없어 하는 것들이다. 이 모든 과정은 무의식적인 것이어서 분노를 억압하게 되는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대신에 TMS나 위장병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한다. 나 역시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 속쓰림이 있으면 이는 내가 무엇인가에 화가 나 있지만은 스스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속쓰림은 사라진다. 분노가 얼마나 잘 숨어 있는지 알면 놀랄 정도다. 내 경험으로 볼 때 평소 사소한 짜증을 일으키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노를 불러올 수 있다. 때로 그것이 무엇인지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17년 동안 TMS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나는 적어도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누구나 다 불안과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지역을 불문하고 인간은 문제가 될 것 같은 감정을 억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TMS나 위궤양, 대장염 같은 정신적,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상황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다만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날 뿐이다.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들을 신경과민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신경과민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무의식과 억압의 개념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를 체계적인 과학의 토대 위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다. 피터 게이는 프로이트에 대한 전기, 우리 시대의 인물 프로이트에서 무의식에 대한 멋진 은유를 만들어냈다. 그는 무의식은 반사회적인 수감자들을 가두고 있는 교도소와 같다. 거기서 수감자들은 철동 같은 감시를 받지만은 실제로 제대로 통제받지 못하고 언제든 탈출을 꿈꾼다고 했다. 이 장에서 설명한 분노나 불안의 감정들이 바로 게이가 이야기한 무의식 속에 갇혀있는 반사회적인 수감자들이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선천적인 기제를 갖추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런 기제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억압된 감정들을 언제든지 의식으로 끌어내리는 강력한 성향도 있는데 그런 성향 때문에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방어라는 강화가 이루어진다. 얼마 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여성이 있었다. 진짜로 이에 TMS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언니에게 유럽 여행 패키지를 선물한 다음에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언니가 여행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반드시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지나친 책임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이다. 그때부터 엄마와 언니가 꿈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사춘기 때 엄마와 언니에게 화를 냈던 일들이 새삼스럽게 생각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엄마와 언니가 자신의 신경질에 대한 보복으로 둘이 합세하여 그녀에게 착하게 굴 것을 강요하고 자신을 가족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제외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이런 생각은 자신을 잘 돌봐줬던 아버지와 11살 때 돌아가시자 더 굳어지게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그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TMS의 원인이 되는 분노, 불안, 원한은 이처럼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내가 이들 감정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주자 그녀는 놀랍게도 자신이 경험한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들을 척척 생각해낼 수 있었다. 이런 심리적인 현상의 보편성은
평생 한 번 이상 통증으로 소생하는 사람이 전체 미국인의 80%가 넘고 지난 30년 동안 통증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이상하게도 무시되고 있다. 허리와 목의 통증은 미국에서 직장인들의 결근 요인 중에서 첫 번째를 차지한다. 허리, 목 등의 통증 치료에 지출되는 비용은 한 해 5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거의 유행병에 가까운 이런 통증 증후군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정신 생리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적절하게 설명될 수가 있다. 억압된 감정에 대한 신체의 방어. 억압된 감정이 몸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 TMS라는 생각을 나는 10년 넘게 가져왔다. 사실 내가 이 책의 제1판에서 이야기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1970년부터 나는 허리, 목의 통증에 억압된 감정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TMS 환자의 88%가 위궤양, 대장염, 긴장성 두통, 편두통 등 기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인 긴장이 몸을 표출된 것이 TMS라는 결론은 뭔가 빠진 듯해서 만족스럽지 못했다. 심리적인 과정에서의 통증의 역할을 환자가 알아차리면 통증이 없어지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의학 논문을 공동 작업하던 중에서 통증의 역할이 숨겨진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이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기해 준 사람은 정신분석학자 스탠리 코언 박사였다. 억압된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그는 방어라고 했다. 바꿔 말하면 TMS 통증, 위궤양, 대장염, 긴장성 두통, 전식 발작 등의 불편함은 환자가 자신의 주의를 감정 영역으로부터 신체를 돌리려 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그것은 끔찍하고 반사회적이며 유치하고 이기적이다. 화가 난 자신의 감정이 인식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TMS는 신체 질환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억압된 감정에 대한 방어는 자신의 주의를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 이력의 것에 돌림으로써 작동한다. 이런 방어 작용에 대해서 환자들은 서로 다른 표현을 쓴다. 어떤 환자는 일종의 위장설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주의의 분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어야 하며 완전히 몰두해 있을 때 방어가 가장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요구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통증을 통한 신체적인 방어다. 신체적인 방어는 환자의 주의를 완전히 잡아끈다. 특히 통증이 심하고 신체 활동에 불편을 주면 줄수록 더 잘 작동한다. 이것이 바로 TMS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는 허리, 목, 어깨 통증이 유행병처럼 번져나갔는데 그것은 이런 통증이 억압된 감정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요 가장 잘 작동했기 때문이다. 훌륭한 위장술이란 숨기고 있는 것이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통증이 감정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척추에 입은 상처나 선천적인 혹은 퇴행성 이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TMS의 일부로 추정되는 유조직도의 통증들, 또 신체가 입은 상처, 근육의 기능 저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믿었다. 환자의 주의가 통증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 억압된 감정이 드러날 위험은 없는 것이다. 감정이 더 고통스럽고 더 많이 억압될수록 TMS 통증도 더 심하다. 어린 시절 학대받아 거대한 분노를 쌓아두고 있는 사람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자신의 무의식을 차지하고 있던
끔찍하고 괴로운 분노를 알아차리고 드러내야 통증이 사라진다. 이는 분노가 TMS 통증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TMS